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들의 과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따라 불거지자 지도부는 표심에 미칠 영향의 촉각을 곤두세우며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정치권 이슈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과거 발언 논란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금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 5.18 폄훼 발언으로 사과를 했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도 발언으로 고개를 숙였는데 일단 공천 유지된다는 방침이에요? 예, 그게 이제 발언 시기를 보면 장해찬 후보의 경우는 2014년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된 거고 도태우 후보는 2019년에 그러니까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관련 논란을 좀 규명을 해달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사실은 맥락이 어찌됐든 간에 오래되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태우 후보 같은 경우는 대국민 사과문을 2번이나 올렸고 장해찬 지금 후보도 크게 반성을 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을 했는데요. 공관위가 이제 내용도 따져보고 시점도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발언을 일일이 다 문제 삼을 경우에는 또 다른 혼란이 올 수 있겠다 판단해서 아마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또 비판하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사실 이게 과거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이 발언의 논란을 떠나서요. 이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택적인 엄격함의 그 본질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뭐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되게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해오시는 분으로 잘 알려져 있고 국민들도 그런 모습 많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발언 문제라든지 내부에서 어떤 논란이 발생했을 때는 또 선택적으로 무뎌지시는 게 아닌가라는 것도 국민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실 때 내세웠던 가장 큰 브랜드가 공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정이라는 잣대가 본인들 편에게는 그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무뎌지게 작용된다라고 한다면 그 공정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퇴색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기민하게 반응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눈높이가 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도권이나 호남에서 표심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특히 5.18 관련 발언 같은 경우는 호남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수도권 중도 민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얘기이기도 하고 본인들이 절절히 반성을 하면서 재발 방지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슈 주기상으로도 볼 때 이게 성장하는 이슈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계속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이지기 때문에 이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시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이때 이제 국민의힘 조호영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했습니다. 제목이 이제 조국 황혼합 방지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 하급심에서 의원직을 상실하는 형을 받고도 비례대표 후보에 입후보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고 난 뒤에 재판에 넘겨져서 형을 받은 경우에 비례선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미 하급심에서 법적인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잘 아시지만 예전에는 검찰에서 기소만 되어도 정치인들이 다 당원권 정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마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을 할 수 없게 한 그런 옛날의 좋은 관행들이 이게 다 무너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드리기가 뭐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하면서 민주당 당헌 당규를 고치고 하면서 범죄 혐의자들이 정치 활동의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길과 명분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게 잘못된 제도를 민주당이 그대로 밀어붙임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범죄 혐의자라든가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극자적인 인사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국회에 우회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 혁신당이 말하자면 비례대표 전문정당으로 창당을 할 수 있게 만든 기반을 민주당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고 네. 이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보고 원천 차단하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뭐 취지 자체는 하급식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가 비례대표가 됐을 때는 이제 승계가 안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물론 저는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지지자들에게는 소구력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라는 점은 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게 득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례대표의 어떤 그 의석 수에 따라서 그 받은 표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개인에게 표가 가는 지역구와는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듭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주호영 의원이 아무래도 조국 혁신당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니까 약진이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신경 쓰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해서 저는 오히려 중도층 국민들 그리고 일반 무당층 국민들에게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또 관심만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근데 뭐 여담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표를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네. 민주당의 비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의 표를 나눠가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제로섬 게임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우려가 그냥 그대로 우려를 끝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진보 진영의 파이를 전체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또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는 지점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조국 혁신당에게 비례표를 주기 위해서 투표장을 가시는 국민께서는 아마도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게 표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진보 진영의 파이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중도 외연 확장의 전략을 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외연이 확장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제가 볼 땐 조국 혁신당은 양나라의 칼 같거든요. 이게 이제 아까 지금 우리 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실망한 유권자층을 투표로 끌어들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국 혁신당의 성격이 범죄자 집합당 같은 이미지가 있고 조국 후보 자체가 가진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른바 조국의 강이라고 했던 부분. 민주당이 이 문제를 잘못 드라이브하면은 조국의 강에 다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중도 표심의 일부가 오히려 민주당을 더 떠날 수도 있습니다. 지역구 투표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로는 예단을 하기 힘들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선거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거대 양당의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나머지 그 조국 혁신당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비례대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자당 비례대표 8명이 제명이 됐어요. 8명이 이제 위성정당으로 가서 번호를 좀 올리는데 힘을 써라 이렇게 봐야 되는데 4번을 목표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탈당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출당 조치 내지는 윤리위에서 출당 조치 내지는 제명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거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1당 아닙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국민의힘, 세 번째가 녹색정의당인데 녹색정의당이 6석이니까 국민의힘 미래에다가 8석을 옮기면 뭐 3번이 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에다가 더 많은 숫자의 의원 꿔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4번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4번 생각하고 있다는데 민주당은 3번 생각하는 건 맞습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설명 잘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4번을 국민의힘의 그 비례 정당이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아마 3번을 기호를 또 노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례대표 투표 용지에 3번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민주당과 위성정당이라는 또 그런 또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기호가 되기도 합니다. 전략적으로 당연히 좀 3번을 또 염두에 두고 또 의원들을 보내는 그런 또
앞으로의 전략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또 이제 국민추천제 같은 경우가 국민의힘 마지막에 공천 카드가 될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표방을 하고 네. 정량평가라든가 정성평가를 거쳐서 경선 룰에 따라서 공천을 조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룰의 성격이 결과적으로 볼 때는 현역 의원들이 조금 더 유리한 양상으로 전개가 되었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게 좀 혁신성이 변화의 여지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아하.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그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국민의힘 공관위가 국민의힘 우세 지역 5군데에다가 국민추천제라는 방식의 지금 공천 방식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 이번 공천 과정에서 다소 약하게 드러났던 청년이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변화하는 공천, 혁신 공천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45세 이하 청년들도 조금 들어갈 것 같다. 조금에 좀 마음이 걸리거든요.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게 이제 많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네. 이게 사실 공천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원칙이나 룰이나 조건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청년들이나 여성들이. 그래서 제가 볼 때 5석 중에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네. 좀 혁신 공천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예. 국민추천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국민추천제라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또 정당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뭐 이른바 시스템 공천 하에서는 뭐 청년이라든지 신인들이 그만큼 기회를 잡기 어려웠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장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예외적인 어떤 국민추천제라는 제도를 통해야만 신인이라든지 청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 공천이 끝난 이후에 국민의힘도 당연히 이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시스템 공천 내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다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봤고요. 예,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인데요. 비례연대 내홍이라고 했는데 먼저 그 전에 이제 설화 얘기 계속해야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2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민주당 역시도 정봉주 의원이 지난 2017년에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좀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습니다. 그렇죠. 2017년 뭐 과거의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목발 경품 발언이다라고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하신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당시에도 바로 사과를 했고 영상도 즉시 삭제를 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랑 같은 마음으로 정말 죄송하다라고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히 사과를 했고 정중히 사과를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당연히 당내에서도 이런 또 설화라든지 발언에 관해서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모두가 다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대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모두가 다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공천 취소 불사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지금 이제 목발 뭐 경품 이 얘기는 네. 이게 제가 뒤져보니까 2015년 8월에 정봉주 전 의원이 했던 얘기인데요. 당시 DMZ를 순찰하던 중에 하재은 하사라는 분이 목함지뢰를 밟고 양쪽 다리를 다 잃었는데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김정은 하사라는 분이 옆에 붙었다가 다시 추가 폭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분도 다리를 잃었어요. 지뢰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목발을 경품으로 주자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부적절하지만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고 난 뒤 정봉주 의원의 태도가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사과를 했고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동영상도 지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두 분 다 연락도 받은 적이 없고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궁색해지니까 그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고요. 이런 식의 사과가 진정한 사과냐. 사과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전 장병을 모독한 부분이기도 하고 국민을 우롱한 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설화 조심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그 후보직을 내려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짧게 반론 썼습니다. 저 말씀 주신 것처럼 부적절한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사자가 사과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당에서 아마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총선이 한 달 정도 남은 시기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이 지금 설화의 경계령을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시기이기 때문에 또 당사자는 만약에 설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과하고 정중히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설화가 나오지 않도록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봉주 전 의원한테 경선에서 패배한 박용진 전 의원이 재심을 신청했어요. 박용진 현 의원이죠. 지금은 현재는 의원이니까 재심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집니까? 사실 재심이라는 것이 경선 결과에 대해서 뭐 절차라던가 그 내용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재심 사유들이 있다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선 과정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재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지금 제시하신 재심 사유가 1차 경선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라는 절차적인 위반 여부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당의 재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고 절차 위반이 있는지를 아마 따져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없거나 미미하다라고 한다면 재심이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 결과가 어떻게 되더라도 본인이 당에 남아서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주시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재심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켜봐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결국 원팀으로 단합하는 모습을 당원들께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남아서 재심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은데 네. 남아서 승리에 도움을 주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속내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요. 네. 그게 강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팽팽한 접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지지층 양쪽이 결집이 되면 큰 격차가 벌어지기 힘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박용진 의원이 만약에 무소속 출마라든가 탈당을 결행한다면 자신의 정치 생명을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젊은 정치인이고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네. 차기를 기약하면서 아마도 자신이 그거를 가라앉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선 결과가 17곳이 또 민주당에서 나왔어요. 관심 가졌던 곳이 안산갑입니다. 경기 안산갑에서 친문의 핵심 의원이었죠. 전해철 의원이 친명 원외 인사입니다. 친명 양문석 후보한테 졌습니다. 또 비명 행사 얘기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또 주목받았던 지역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가지 논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여기에서조차 계파 갈등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너무 지역적인 부분만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지역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컷오프가 되거나 공천이 배제된 것이 아니라 경선을 거친 겁니다. 그러면 결국 경선에 참여하셔서 표를 주신 분들의 뜻도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가 분명 누군가에게는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수긍하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임종석 전 실장도 밝힌 것처럼 친명도 비명도 없고 함께 단합하고 원팀으로 총선을 치르는 모습들을 당원들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경선 결과에서 어떤 부분들은 아쉬운 점도 있고 안타까움도 남았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단합하고 원팀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과적으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난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개딸들을 비롯해서 강성 지지층들의 발언권이 계속 세져 왔습니다. 당헌 당규를 거치고 하면서 당무 개입은 물론 경선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평가에 비명이라든가 쓴소리한 사람이라든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이 대거 배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잠금세를 한 겁니다.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용진 아니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도 하위 20%에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경선을 두고서 전해철 의원이 낙천된다라고 본 게 대다수고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뻔히 정해진 길을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박지원 전 의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병풍 같은 역할을 하면서 뒷받침을 해보면 사실상의 친문들이에요. 친명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대로 예측된 대로 가는 경선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두 분 얘기까지 했어요.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두 분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그렇죠. 뭐 올드보이다라는 명명이 되신 분들이긴 했는데요. 저는 사실 뭐 올드보이다 뭐 이것을 가지고 그냥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세대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단순히 꼭 배제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정답이 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분들에게 역할이 있느냐의 역할론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이가 어리고 젊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리가 보장되어야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축출돼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역할이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당 내에서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시대 정신이 원하는 역할이 있고 또 당원들이 원하시는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또 다음을 위해서 해주실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뭐 초선이라도 또는 젊은 정치인이라도 그 자리에서 역할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올드보이다 이런 뭐 논란도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후보로서 본선에서도 또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비례후보 선출을 두고 저희가 이제 균열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시민사회가 추천한 2명이 이제 사퇴를 했어요.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연대에서 이제 이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분위기가 그런 겁니까? 글쎄요, 뭐 내홍이 고조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도 있지만 저는 사실 조율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정당 정치의 한 일면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시민단체의 또 후보들이었기 때문에요. 국민 눈높이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것을 고려하지 않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연합 그런 개파가 형성이 될 때 이미 합의로 해둔 부분이 검증을 철저히 걸치기로 되어 있었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또 검증을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합의 정신에 입각해서 검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꼼꼼하게 해야 된다라는 점은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두 분이 지금 또 신청을 철회하게 되셨지만 그 나중에 또 다른 어떤 분들이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철저히 해서 이번 총선에는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시는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로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임태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이 컷오프가 됐다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분위기 말씀인가요? 지금 보면 위성정당에서 2명 나가고 1명 더 나가고 3명이나 나갔는데 예.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 과정이냐 아니면 저는 어떤 물밑 조율이 있다고 봅니다. 물밑 조율 왜냐하면요,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두 분 전지혜하고 정영희 이 두 분이 예를 들면 민주당이라든가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경질이나 교체를 한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이 사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자진 사퇴했죠. 예, 자진 사퇴 방식이라는 것은 연대를 깨지 않고 대타를 넣겠다는 얘기고요. 시민단체에서 볼 때는 민주당을 통해서 우회해서 국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데 이 모처럼의 기회를 날릴 그런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자진 사퇴한 것부터 시작해서 대안을 고르는 것까지 물밑에서 아주 긴밀하게 조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 4.5일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실천해달라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 분위기가 노동계의 분위기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뭐 노동계의 분위기나 앞으로의 어떤 또 움직임이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그동안의 노동 정책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노동계에서도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시선이 그렇게 저는 부드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생각해 본다면 노란봉투법 당연히 노동계에서 굉장히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을 거부권을 행사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사실 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있다가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해서 사실상 화물연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압을 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비난도 받으셨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부와 그리고 집권 여당이 노동계에게 보여주고 있는 입장 자체가 굉장히 차가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반대급부로 노동계에서 집권 여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싸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노동계는 그렇다면 야권 쪽으로 힘을 더 많이 실어줄 것 같다. 아직은 그렇게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한국노총이 지금 아직 총선에 대한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걸 정하기 바로 직전 상황인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한국노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인재영입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오늘 민주당이 먼저 그걸 판을 깔고 깨고 나온 거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한국노총 출신들을 공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인 상황이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지금 노총 출신들이 다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이미자 의원이라든가 김영동 의원이 한국노총 출신인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한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노총이 작년 말 이후로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 경사노위 노동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해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과도 정책 아젠다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6일 전에 김동명 위원장이 한국노총 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거든요. 한국노총 위원장이 구체적인 당사를 직접 방문한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국노총하고 국민의힘이 모종의 연대를 해가는 게 아니냐 하는 관측들이 언론에 나왔었는데 저 이재명 대표의 노총 방문과 정책 아젠다 제시는 바로 이런 부분 분위기를 차단하고 선점 효과를 노려보겠다고 하는 의도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게 이제 한 일주일쯤 뒤면 한국노총이 입장을 정할 텐데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보고 노력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봤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 현상이 좀 도드라지고 있지요. 뭐 여야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와중에 제3지대의 이준석 대표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한 좀 진단을 내렸는데 자영업자 얘기도 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조국 혁신당 때문에 제일 골치를 앓고 있는 정당 아닙니까? 네. 제일 처음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기세가 꺾였고요.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면서 지금 제3지대 정당들이 전부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는 과정 중에 나온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이게 조국 혁신당이 상승세를 탄 것이 민주당의 공천 내홍이 벌어졌을 때 그 시점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천이 대체적으로 완료가 되고 나면 총선이 본격 게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양당이 지지층이 결집되는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의 지지세, 지금의 상승 지지세를 조국 혁신당이 이어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4년 전에 열린 민주당이 가져갔던 표심, 의석수 3석 플러스 알파 정도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저는.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을 이용하는 정치업자가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정치업자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시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아마도 거대 양당을 겨냥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는요. 이준석 대표가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겠다라고 선언했다가 뭐 거의 얼마 만에 또 결별하는 모습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치 자영업자라는 그 비난에서 본인도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것이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 세력들이 모두 다 긴장하는 모습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견제구를 던지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보면 보통 이제 지지율 조사 같은 경우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을 했는데 조국 신당까지 야권에 포함하면 이제 거의 비등비등해서 다시 원점 싸움 시작된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는데 그 부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비례정당 지지율도 보면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힘
저 미래를 지지하는 프로테이지하고요. 그다음에 더불어 비례연합을 지지하는 거,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걸 보면 그 두 개를 합친 게 국민의힘하고 비등비등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직은 우리가 볼 때 양당의 핵심 지지층을 빼고 중간에 있는 지지층들이 아직은 마음을 정할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데 제3의 선택지가 있으면 간다 이건데 이게 선거가 쭉 진행이 되면요. 진행이 되면 이게 조국혁신당을 미는 것이 자기가 원래 지지했던 정당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갈아탈 수 있는 정도의 지지지 강고한 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국혁신당이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것은 이탈률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 선거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나 5일 전으로 가면 훨씬 더 지지폭이 줄어들 건데 그때는 깜깜이 선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조사를 할 수도 없고 공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착시 효과고 그게 통으로 민주당 파이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낙연 대표 얘기도 해볼게요.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한두 명이 더 합류할 것 같다. 현역 의원 얘기했어요. 가능한 얘기인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중요한 것은 또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더 몇 명까지 더 합류를 하느냐 이것보다는 과연 얼마나 파급력을 미칠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요소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로 봤을 때는 사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과연 거대 양당 정치 속에 제3지대로서 얼마나 국민들께 또 인상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과연 또 지지 기반을 갖고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찍고 계시기 때문에요. 현역 의원이 지금 시점에서 뭐 2명이 간다, 3명이 간다 이런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두 명이 더 온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사상으로 보면 각종 조사상으로 보면 새로운 선택이 가져가야 될 이낙연 신당이 가져가야 될 몫을 조국혁신당이 빨아들이는 양상이거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 그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호남 지역 40대에서.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신당이 조국혁신당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낙연 신당도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고요. 민주당과 다름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총선 프레임과 관련해서 선명성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호남 기반에서의 적자로서의 역할을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